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장의 사례와 사람을 찾아가는 채널 더 로컬입니다. 오늘 1.5도 이코노믹 스타일 제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자이신 김병권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4부의 주제는 복지와 생태가 함께 가는 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부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파리의 15분 도시란 말이 나오나요? 네.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말 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네. 파리에서 15분 도시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도시 모델을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기후랑 무슨 관계입니까? 15분 도시랑. 이제 파리 15분 도시가 카를로스 모레노라는 프랑스의 도시학자가 제안을 했고 그거를 파리 시장이 이제 재선하고 있죠. 아니달고 시장이 지난 4년 전에 공식적인 파리시의 정책으로 채택해서 유명해졌고 이제 지금 열심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행 결과를 아마 여러분들도 조만간에 TV 모니터를 통해서 보지 않겠어요? 왜냐면 7월 26일 날 파리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네. 파리 올림픽을 아니달고 시장이 준비하면서 그린 올림픽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개막식도 생강에서 수용하면서 하겠다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생강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그리고 생강 주변에 자동차 다 치워버렸다고 하는데 네, 그거 한번 구경하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5분 도시의 핵심은 걸어서 자전거 타고 15분 안내에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시장도 보고 가능하면 직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불필요하게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거나 불필요하게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우리의 활동들을 줄여보자는 취지가 되게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도시의 공간 디자인 모델이면서 동시에 이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도시의 공간 모델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자는 취지가 되게 강력히 배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후 대응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기후 대응의 유력한 수단으로서 도시를 재조직하는 방법으로 이제 제안이 돼서 많은 곳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파리 멋있는 도시잖아요. 네. 15분 도시 되게 멋있어요. 대도시 모델 아니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군단위, 읍단위, 면단위에서 15분 도시 얘기하면 먹힐까요? 저는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모레노 교수가 얘기할 때 15분이라고 하는 건 되게 상징적인 거니까 이게 이제 5분이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 성동인가요? 성북에서는 이제 뭐 5분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어디는 또 25분 네.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도시의 사이즈라든지 공간 구조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어쨌거나 이 취지는 이렇습니다. 20세기 그 중반까지의 도시 모델이라는 게 뭐였냐면 이제 기능 중심 도시 모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자연스러울 텐데 잠자는 곳만 따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곳 또 따로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생활하는 곳 따로 모여 있고 이 사이는 널찍한 도로 깔아가지고 자동차로 각각 이동하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베드타운 따로 있는 거, 비즈니스 타운 따로 있고 문화타운 따로 있고 이게 20세기 도시 모델이라면 이거는 매우 화석연료에 많이 의존하는 걸 전제로 만든 도시 공간 배치라는 거죠. 그걸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도시 모델도 이런 발상 또는 개념에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이걸 바꾸자는 거라서 이걸 바꾸려면 한 번에 안 되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제가 볼 때 이제 한국에서는 좀 비전 같은 걸로 앞으로는 발상을 바꾸자. 기능별로 쪼개지 말고 우리의 사는 방식, 내 삶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삶 이런 스타일로 바꾸는 거라서 당장 할 수도 있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도넛경제 모델 등장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저도 마음에 드는 경제 모델이긴 해요. 왜 도넛경제 모델이 기후위기를 대응할 때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성장할 거냐 성장할 거냐 가지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기 시작하면 정치적으로 매우 풀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탈성장하자고 하는 거를 다른 쪽 렌즈로 보면 이런 거예요. 성장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대신에 복지하고 기후, 복지하고 생태가 같이 선순환하면서 움직이게 만들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잠시 성장은 내려놓자 이거죠. 탈성장할 거냐 말 거냐 그 논쟁도 내려놓자 이거죠.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복지를 누리는데 생태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복지를 누리게 만들 거냐 요게 사실은 원래 목적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추자 이거죠. 도넛을 보면 동그라미가 2개 있지 않습니까? 네. 안에 작은 동그라미, 밖에 큰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안에 작은 동그라미는 기존의 복지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밖에 큰 동그라미는 생태 기후 한계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존층부터 시작해서 이제 생태적인 파괴의 한계선이라고 생각하면
그 도넛이라고 하는 거는 안쪽에 한계선과 바깥쪽에 한계선이 있는데 그 안쪽 한계선과 바깥쪽 한계선은 모두 넘지 않고 도넛 위에 시민들이 있게 되면 생태적으로도 안전하고 생태 재난으로부터도 안전하고 사회복지에도 기본적으로 충족하는 선이 되는 거죠. 그것만 보면 딱 그게 우리의 미래다. 이제 이렇게 영국의 생태경제학자인 케이티 레이워스라는 분이 도넛으로 시각화시켜서 앞으로는 복지하고 생태 이 두 개를 보고 우리 미래를 고민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던진 모델이죠. 네, 20세기 성장 국가 혹은 20세기 복지 국가는 생태적 한계 내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죠? 네. 지금같이 진행되면 지구는 버티지 못할 거고, 그죠? 1.5도씨가 넘어가는 순간 생태적 한계는 무너질 거고, 네. 그러면 인간의 삶의 기초도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고 나발이고 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도넛의 한계 내에서 살아야 된다. 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국가나 정부 정책 의지, 그 다음에 기득권 세력들, 아주 큰 기업들, 네. 이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은 그럼 별로 기후위기에 나쁜 짓을 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나는 좀 의아한 거죠. 시민들이 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일상의 작은 실천들을 막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책임은 딴 사람이 져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런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정책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업들이 온실가스 엄청 배출하면서 만든 건 누가 쓰지? 이렇게 하면 최종 소비자는 어쨌든 시민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온실가스를 어디서 어떻게 감축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체감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맨 첫 시간에 정치가 해결해야 된다. 근데 정치가 엉망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무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제 무력감이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정치를, 의지 없는 정치를 의지가 있는 정치로 바꾸는 건 결국은 시민들인데 시민들은 어떤 계기로 어떤 상황에서 정치 보고 그걸 하라고 요구를 할까요? 자기가 절박하게 느껴야 돼요. 그러려면 시민들이 어디서 온실가스가 진짜로 많이 배출하고 그게 나의 삶의 어디 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시민들이 뭘 실천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텀블러 가지고 다니고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하고 이제 이거 말고는 별로 생각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기후 안정성을 위해서는 비유를 하셨는데 막차를 타고 집에 가려면 뛰어야 한다. 맞죠? 막차 타려면 우리가 뛰어야 되잖아요. 네, 술 먹다가 막차를 타려면 뛰어야지 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뭡니까? 이게 제가 든 비유가 아니고 2023년 5월달에 도넛경제학자 케이티 레이워스가 포럼에서 인터뷰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후위기 대응하는 게 별로 할 일은 없는데 텀블러라도 갖고 다니고 쓰레기 분리수거라도 하는 성의를 보여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좀 심하게 표현하면 죽기 살기로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라는 거고요. 사실은 어떤 분들이 보면 그레타 툰베리가 막 유엔에서 큰소리치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레타 툰베리는 진짜로 절박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제가 1.5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 우리 체온은 말이죠. 1.5도 넘으면 급한 대로 해열제 먹으면 돼요. 근데 지구는 해열제가 없거든요. 한 번 올라가면 그냥 오른 채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대기 중에 올라간 이산화탄소가 일단 쌓이면 수십 년 이상 가고 넷제로를 달성하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마 몇백 년 뒤에 몇백 년 뒤에. 그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절박한 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다 뛰어야 된다. 그냥 텀블러 들고 다니고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뭡니까? 정치 보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 보고 문제를 해결을 요구한다. 그래서 4년 전부터 이제 많은 기후운동가들이 기후 비상사태를 빨리 선언하고 뭔가 적극적인 액션을 벌이고 석유 개발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개발된 석유들도 그만 캐내라고 얘기를 하는 판이죠. 네, 조금 더 강단 있게, 조금 더 과감하게, 네.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치를 압박해라. 네. 움직이고 행동해라. 네.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다. 그나마 살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1.5도 이코노믹 스타일 김병권 저자님께서 사회에 걸쳐서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하실 말씀은 다 하시긴 했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면서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는 거를 약속을 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지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는 자연현상이지 않습니까? 이 기후 위기가 왜 생기고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면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회를 알아야 되고 특히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기후 위기 원인은 자연과학에서 찾는데 해법은 그래서 경제에서 찾아야 되는데 기후 활동이라든지 환경 활동하시는 분들이 경제를 별로 공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제를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책을 쓴 거니까 책을 잘 읽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1.5도 이코노믹 스타일, 기후가 걱정되는 이들을 위한 경제책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요. 다음에 다른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